네. 경매가 처음인 분들을 제가 위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경매가 처음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첫 번째는 경매가 어렵지 않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매 공부를 위한 경매를 하시는 초보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경매 공부는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권리 분석을 정말 법전에 나오는 걸 다 외워야지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디지털에 약해요. 네. 그러면 이런 자료 같은 거를 모두 컴퓨터에 정리정돈을 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또한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요. 데이터 분석이 안 되고요. 그래프로 뭐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못 해요. 근데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를 했더니 몸속에 스미듯이 체득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간 AI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그 핸드폰이 발달 안 했을 때 친구들 전화번호 다 기억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가족 전화번호도 그 맞아. 숫자를 다 기억 못할 정도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만큼만 하시면 된다라고. 경매는 어렵지 않다. 권리 분석이 쉬운 것만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흑수저에게 황금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흑수저 출신이에요. 흑수저가 어디 출신처럼 꼭 이렇게 대명사가 됐더라고요. 흑수저 중에 아주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이제 우리 보시다시피 그렇게 가난해 보이진 않아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반에서 가장 가난한 친구가 저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흑수저였는데, 그 사람이 경매라는 그 부동산 매입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자산가 중에 그래도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건 경매밖에 없더라. 황금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네, 했으니까, 하니까 되더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품보다는 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은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컴퓨터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니터만 키잖아요. 그럼 모든 정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컴퓨터 세상에서 우리가 임장을 끝내요. 근데 저는 그 또한 좋아요. 좋은데 발로 뛰는 거를 놓치는 맛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현장이 멸실이 되고 허물어져서 다른 건물로 다시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빠른 속도를 현장만큼 우리가 컴퓨터에서 체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발품은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세 가지. 경매 어렵지 않다. 네. 흑수저에게 황금의 기회. 그리고 손품보다는 발품.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지금 초보도 얼마든지 입찰장에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명도가 남았을 텐데 그 명도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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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6채 임대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끗 다른 경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김밥집을 옆집에도 있고 가게가 또 건너에도 있다고 하더라도 밥 안에 어떤 양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김밥의 맛이 달라지듯이 그러면 우리가 밥맛이라도 나는 그 맛있는 집을 김밥을 사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매를 학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권리 분석해서 그대로 가서 낙찰 받아서 명도하고 임대를 놓게 되면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그 다른 경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경매는 한 끗이 달라요. 네. 레벨을 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부자, 지금 자본이 많아요. 자산이 많아요. 그러면 주로 그런 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배움이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장 이렇게 투자의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이더라고요. 예. 근데 경매는요, 투자금이 적어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동산을 사는데 어떻게 투자금이 적어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은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진짜 투자금이 적어도 살 수 있는 게 주식인데 굳이 왜 경매를 투자금이 적다고 표현하느냐, 그럴 텐데요. 이거는 잠시 내가 이제 차용을 하거나 내 직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은행에서도 빌려주잖아요.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내 투자금, 갭으로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적게도 부동산 하나를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로 이제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드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하는 곳에 동네에 빨간 벽돌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는 공시지가가 우리가 1억 미만 그 아파트를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그건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아주 큰 보석 같은 물건인데, 우리가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아주 서울의 중심에서도 공시지가 1억짜리 미만 물건을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억 미만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이 빨간 벽돌을 낙찰을 받고 살짝 거기를 손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임차인을 만났는데 1억 2천 이상의 순수익이 저한테 다시 돌려받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P가 됐던 물건이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됐냐면요. 감정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평가는 그동안의 거래의 그 통계를 가지고 감정평가사 분들이 감정평가를 하세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임대 금액을 전혀 모르는 범위 내에서 통계에 의해서 거래 그 금액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딱 물건 검색을 하시다가 감정평가가 틀렸다라고 딱 그 캐치가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가서 독수리처럼 낚아채는 거죠. 그럼 현장에 가면 훨씬 비싼 물건이에요. 네. 그건 현장을 발품을 많이 팔았을 때 가능한 그 보너스예요. 네. 그다음에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이 분양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갭을, 그러니까 피를 준다 그러죠. 피를 주고 그 새 아파트를 분양권 입주하기 전에 바로 사시던가 이런 방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빌라를 사서 그곳이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된다던가, 오래된 아파트가 요즘은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더 또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경매를 받아서 이제 임대를 놓고 있다가 이렇게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걸 누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레벨업 하실 때 낙찰이 어려워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1억 미만의 그 빨간 벽돌 빌라를 낙찰 받은 것만큼 그렇게 보는 시야가 생기시잖아요. 그럼 낙찰이 어렵지 않아요. 남들과 다른 안목이 있으시면 남들이 놓치는 물건을 단독 낙찰로 그냥 쉽게 가져와서 그 물건을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네. 네. 지금 궁금하실까봐 투자금이 적어요 해서 상도동 빌라를 그 낙찰 받았을 때 모습이에요. 아, 저게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에요? 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그 말 자체대로 들어가면 귀신이 한 바퀴 쓸고 가요. 그 겉에서 볼 때도 좀 그런가요? 네. 빨간 벽돌이니까요. 네. 네. 좀 그리고 오래됐군요, 좀. 네. 그리고 단열이라는 거는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빌라예요. 네. 그런 빌라를 오른쪽 사진처럼 그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다르게 인테리어를 해요. 해놓으면 그 동네에서는 니즈가 있어요. 임차인들의 니즈. 그 연봉도 높으신 우리 20, 30대 분들이 동네 외곽으로 나가기는 싫어요.
네, 근데 언덕에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덕이라는 장점은 뭐냐면 서울 시내가 잘 보이는 뷰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빌라에 그 시세에 맞게 입주를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건물의 외관은 네. 좀 그대로인 건가요? 그렇죠. 아, 내부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깔끔해지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외관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요. 외관을 가서 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심각한 건물의 하자가 있을 때는 그런 물건은 저희가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물건은 일부러 저희가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외관이 이제 낡은 정도구나, 심각한 하자는 아니구나 했으면 실내는 저희가 바꿔줘요. 네.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드는 거예요? 네, 비용이 케바케예요. 근데 너무 깔끔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16년 동안 쌓인 노하우라서 저희가 직접 해요. 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수고하시는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 그 주인의 마인드라기보다는 업체니까 와. 수익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이 어떤 형태의 그 주거 환경을 원하느냐를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한 그대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또 임대차도 빨리 나가고. 네. 지금 보시는 지금 주방 앞에가 문이 없죠. 3룸을, 이쪽은 3룸까지는 원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저희가 바꿔서 문을 떼요. 그 주방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주고 식탁을 놓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3룸을 고집하지 않고 2룸으로 바꾼 상태예요. 아, 궁금합니다. 얼마예요? 얼마 들었어요, 인테리어가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거 전문가분들이 들으시면 본인들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지금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매달 30%씩 자재비가 오르거든요. 이때는 오르기 전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만 들었죠. 인테리어 사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업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시간이 안 나고 경매를 아직도 너무 사랑해서 네. 그리고 제가 또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니즈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는 너무 좋아해요. 와, 네. 그렇구나. 와, 이게 엄청난 경쟁력 같은데요. 그쵸. 경매에 플러스 이것까지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 있어요. 원래는 이게 저한테 있는 노하우잖아요. 근데 따라 좀 해주세요라고 집을 좀 많이 사랑해서 집이 아픈 데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꼭 홍보하고 싶어서 책에 다 넣었어요. 노하우를. 그러니까 책 읽으시고 다 좀 따라해서 우리 아픈 집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좀 궁금한 게 경매는 우선 경매고 네. 그 인테리어는 이 정도까지 되신 거는 네. 뭐 어떤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계속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네. 뭐 몇 케이스라든지 몇 년을 하면 이렇게까지 이제 실력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네, 15년도까지는 정말로 인성 좋으신 우리 업체 사장님들한테 손발을 막 빌어가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집이니까 제발 좀 비용 좀 줄여서 저한테는 많이 마진 남기지 마시고 해달라고 빌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살 거예요? 임대 놓을 거예요? 이러세요. 그럼 임대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퀄리티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자재는 쓰는 거 아니야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임차인도 좋은 집에 살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해당하는 그 퀄리티의 그 자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직접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했더니 되더라고요. 야, 15년 이후부터? 네. 제 모토가 하니까 됩디다. 와. 그게 제 모토인데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좀 그 투자금 대비해서 어떻게 결국 맞추셨는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이 물건으로만 할까요? 네. 이 물건은 지금 그 투자금이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던 그 분이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또 3,5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낙찰받고 나면 요즘은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주택자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항상 P2P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P2P가 이율이 10.5%짜리를 써요. 그러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은행 대출이 저이율일 때. 근데 그때도 10.5%짜리를 써요.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렴한 대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를 대출을 받아요. 네. 받은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이제 2천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세를 2억 5천에 놨어요. 그러니까 낙찰이 1억 겨우 넘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내 돈이 한 3천 정도에서 플러스 1,000이 이제 인테리어 2천 들어가니까 5천이면 되네요. 5천 정도 들여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억 5천이 다시 세입자한테 받으니까 플러스로 부대 비용 다 뺀 거예요. 1억 2천이 남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빌라인 건가요? 네, 빌라. 다세대. 그러면 다른 네. 호수는 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억 8천 정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있으시는데 그 동네 한 준신축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신축은 4억이 넘어가죠. 5억까지도 가요, 요즘은. 근데 예, 지금 현장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예, 임대가가. 근데 이거는 이제 준신축보다 예쁘게 해놨잖아요. 근데 밖에 와서 빨간 벽돌만 깜짝 놀라지 않고 집만 들어오면 계약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또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가 마감되기 전에 세 분이 이렇게 경쟁이 붙었었어요. 계약을 하고 싶어서. 네. 그 중에서 1시간 전에 계약됐어요 하니까 두 분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집은 그 옆에 또 하나를 낙찰을 받았다면 예, 저희가 그대로 또 임차를 맞출 수 있었겠죠. 야, 네. 그렇군요. 이건 되게 인테리어 이 부분이 네. 굉장히 큰 강점이고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게 재해석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경매 그 권리 분석할 때도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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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파트 갖고 싶어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 지금 플랜카드 붙은 것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총회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데 용산의 원룸이에요. 총회 장소 저 사진이 용산의 원룸인데 원룸 가격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매매가가? 용산. 네, 저렇게 총회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평당 1억이 넘어요. 와, 그래요? 네. 와. 아파트보다 비싸죠. 네. 네. 근데 낙찰가가 2억 4천이었어요. 몇 평인 거죠? 전용, 그러니까 땅 대지를 보잖아요. 저희가 땅 대지가 9평이요.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는 거죠. 네. 네, 2억 4천에 낙찰 받아서 그 당시에도 대출이 2억 5천이 나와요. 2억 5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연도였어요. 신탁사를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90%까지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2억 4천에 단독으로 혼자 받았는데 그때는 4억이 넘는 감정가였는데 우리가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유찰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룸에 누가 4억까지 주겠어라고 모든 사람들이 흘렸던 물건을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죠. 그 물건에 대출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 월세 세팅까지 해놓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뀌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저한테 이제 그러면 용산에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는 대출이 나온 거고 네.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책상 막아놨잖아요. 네. 저 때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10%를 넘는 이율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는 싸게 내고 월세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P2P는 이제 그 대출 규제가 돼서 쓰신 거군요. 그 뒤에 물건은 너무 좋아서 네. 돈이 보이는데 네, 10% 맞아요. 정도 써야 되는 게 10% 써도 많이 남으니까 요즘은 쓰게 되죠. 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P2P 광고하는 것 같지만 전혀 네, 연관성이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낙찰이 어렵다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물건 갖고 예를 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다 저희가 낙찰 받은 물건이거든요. 첫 번째 물건은 주소지가 서울 성동구예요. 성동구의 아파트 낙찰 받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응찰자가 32명이 경쟁 과열이다라고 뉴스마다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 받아간 사람은 영끌했다, 큰일이다. 20, 30대 어떡하려고 저렇게 낙찰이 과열돼서 낙찰가율이 126.37의 낙찰을 받는 거냐라고 뉴스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금 감정가가 5억 5,700이었지만 저희는 낙찰가를 잘 정해서 31명을 이제 이기고 낙찰을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았어요. 이때는. 그렇구나. 예, 공격적으로. 와,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네. 더 빠르겠네요, 또. 네, 그리고 이 집 지금 받은 그 아파트 층수가요. 집 세대 내에서 보면 한강 뷰예요. 아, 로얄층이에요. 저층인데도 한강이 보여요. 그래요? 네, 성동구 이 동네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뷰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재건축이었다면 뷰를 바뀌잖아요. 다른 호실을 배당을 받을 거니까. 근데 저희는 리모델링이라서 그 뷰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뷰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 이사님도 아시잖아요. 몇 네.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낙찰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감정가에 네. 더 높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126.37은 신건일 때 들어가서 네. 2등이 어떤 가격을 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2등을 물리치는 계획인 거죠, 이거는. 와,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그 또 다른 예시로 들어드리는 물건은 혹시 제가 궁금한데 이거 2등도 혹시 얼마로 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차이가 좀 났어요. 났어요? 네. 원래는 이제 네. 제가 초보 시절에는 네. 지금도 말하는데 제가 최고 근사치로 2등하고 경쟁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19,900원 차이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스테이크 하나 안 사 먹었네 이러고 이제 잘난 척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에서는 제가 이게 1,700만 원 이상이 났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나갈 때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나갈 때 뒤에서 뒤통수가 따가워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도 지금 현재 지금 현 시세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낙찰 받은 사람이 위너예요. 이럴 때는. 네, 그다음 이제 비교 물건을 하나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낙찰 시기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는 감정가도 또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성동구고요. 한 물건은 또 경기도예요. 경기도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장마철에 우리가 한 번씩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태풍이 오거든요. 그때는 모든 분들이 그 입찰 갈 때 좀 수가 줄어드세요. 입찰 명수가. 아파트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물건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이제 가서 줍는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휴가철. 우리 휴가 기간에는 모두 휴가 많이 가세요. 그러면 경매장에 가면 좀 한산해요. 그리고 폭풍우가 내리고 또 눈보라가 치고 이렇게 계절을 좀 타실 때가 있으세요. 지난 그 상승기 장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었지만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락장이나 보합세 장에는요. 이런 경기 탈 때는 날씨나 뭐 이럴 때는 다음번에 가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구나. 네. 이날 그래서 폭풍 속을 뚫고 갔더니 아파트인데도 단독 낙찰을 받아요. 네, 그래서 감정가에서 많이 쓰지 않고 가져오거든요. 네, 이렇게도 행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낙찰이 어떻게 어려워요? 가서 입찰금만 쓰면 낙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신 물건 중에 성동구 물건이 우리가 7억에 받았잖아요. 낙찰을. 지금 현 시세가 10이라고. 네, 아까 그 5억 9천에 받은 물건은 8억 5천. 시세 차익도 보고 또 우리가 임대차를 놨으니까 거기에 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투자금 대비 상승분이 많아요.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이게 그러면은 낙찰 연도 혹시 네. 언제 친 건가요? 네. 20년. 20년.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2년 좀 넘으면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2년 되면 세입자분께 전화를 넣죠. 시세가 올랐네요. 네.
이제 한번 재계약하실 수 있는 거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만약에 4억에 맞춰 놓으셨으면 5% 정도 또 상승분이 또 저한테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물건은 앞으로 리모델링 됐을 때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또 우리가 시세를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또 껴안고 가죠. 가고. 네. 그러면은 아까 네. 경기도 소재 네. 그거 같은 경우는요? 그 물건이 또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아까워서 24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괜찮은 물건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또 좀 궁금한 게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세금이요? 내야죠. 내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네. 24채를요? 네. 제가 초창기에 이제 망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업을 받아요. 절세하는 수업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절세가 아니고 탈세였던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탈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된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지금 절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절세라고 선택한 방법은 임대사업자에 담은 물건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또 혜택을 주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담은 물건은 절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은 다 내고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남으니까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와, 그러시구나. 그 지금 세금 이제 점점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야, 그렇구나. 제가 종부세를 대기업 임원보다 더 내죠. 그래요? 임원 연봉보다.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집 내놓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일면인 것 같아요. 네. 내야 된다면 내야죠. 그냥 내면서 이렇게 보이면은 누가 내겠어요? 이거 당연히 내면서 버티죠. 누가 집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참 힘든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세금은 꼭 내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무이자가 돼요,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나눠서 내고 있어요. 한꺼번에 내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액수가 또 크니까. 네. 네.